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021년 마지막 날에 조용히 집에서 작업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고요. 지금 새해 첫날 새벽 5시 30분인데요. 영상을 편집하고 대본을 쓰고 있네요.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탄하게 흘러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저도 신년 계획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나열하듯이 올해 계획을 말하면 영상이 지루해질 수도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콘텐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았던 주제인 백신 패스에 대한 생각과 결합해서 소설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만드는 소설이라서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재밌게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창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소설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 한 달간을 5평 남짓한 방 안에서 처박혀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연말에도 친구도 안 만나고 집안에서 망부석처럼 작품을 만드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더군다나 그는 집안에서도 하루에 2번 밥을 먹을 때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몇 차례 나오는 것 말고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조차 안 했다. 그는 자신이 미련할 정도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작업을 멈출 수 없던 이유는 자신의 작품을 4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몇 안 되는 팬들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는 4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지만 자신이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작가로서의 삶과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점이 많았다. 일단 그는 굉장히 외로웠다. 그의 친구들이 가끔씩 그를 만나 대화도 하고 그의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그 순간뿐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방 안에서 작품을 만들다 보면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씁쓸했다. 그는 홀로 지내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기도 했지만 혼자 지내는 생활을 노년까지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아프면 누가 자신을 케어해 줄 것이며 혹여나 병이 생기고 사고로 인해서 병원이라도 입원하게 된다면 병원비는 어떻게 낼 것인지 종종 고민을 했다. 돈이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자신이 침상에 누워 인간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는 너무도 괴로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늙기 전에 총포사에서 불법으로라도 총을 구입해서 언제라도 자신이 스스로 존엄을 지키지 못할 때 생을 마감하리라 다짐을 했다. 물론 그는 겁쟁이라서 자신의 몸에 상처 하나 내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가 총을 떠올린 이유는 단순히 위대한 예술가들이 종종 총으로 자살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가가 죽기 전에 스스로 작품을 태우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면 후대 사람들에게 위대한 예술가로 추앙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작품을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게 잘 포장해 놨으며 앞으로도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 보관할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홀로 지낼 수 있고 외로움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그는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친구들의 대다수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에 결혼을 했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 나는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으며 언제까지 친구들의 결혼식만 쫓아다니며 축의금을 내고 축하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짜증이 났다. 더군다나 그 많은 친구들의 결혼식을 갔음에도 내가 예술가라는 이유만으로
흔하디 흔한 소개팅 자리도 만들어주지 않았던 사실에 입 밖으로 욕이 절로 나왔다. 그래, 니들은 술안주거리로만 나를 써먹고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혀 채워주지 못하는 놈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자 자신이 속이 참 좁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게 다 내가 만든 외로움이고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자아 비판을 하고 난 후에야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술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작품의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졌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가 한 달간 만들던 작품이 완성이 될 무렵 그는 치사량이 넘을 정도의 성취감과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고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능동적인 삶을 살 것이라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연애가 하고 싶어졌다. 물론 그는 매일 이성에 대한 상상과 화목한 가정을 갖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의 가장 오랜 벗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야, 올해 운수가 좀 틀려나 본데 소작가가 웬일로 먼저 전화를 다 했냐? 용식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라. 무슨 일인데? 그게 소개팅 좀 시켜줘. 다짜고 저 소개팅이야?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네가 언제 안 외로웠던 적이 있냐? 그러니까 새끼야, 네가 좀 알아서 주선을 좀 해주면 좀 좋았겠냐. 그렇긴 하지. 근데 내 주변에 다 결혼하고 괜찮은 사람이 없어. 지랄은 너 매번 연애하면서 잘 지내더만. 나야 뭐 사람들이라 만나는 직업이라서 너보다 기회가 있는 거고. 다 핑계다. 일단 알아볼게. 그런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기대를 해야지만 100년 만에 소개를 받는 건데. 야, 요즘 사람들 연애를 안 하려고 그래. 집안에서 혼자 넷플릭스 보거나 개나 고양이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많고. 됐다. 그냥 다음에 얼굴이나 보자.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기다려봐. 나도 좀 주변을 둘러봐야 될 거 아니냐? 너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찾기가 너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 그렇게 어렵냐, 내가? 그렇지. 일단 너는 지방에 사잖아.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도시에 있는데 장거리 연애가 가능한지도 알아봐야 하고. 너 백신은 맞았냐? 아니, 안 맞았지. 거봐, 요즘 백신 안 맞으면 소개팅도 못해. 여기서 맞을 일이 있냐? 아,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구만. 일단 너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백신부터 맞아라. 내가 그동안 찾아볼게. 그래, 알았다. 그래요, 끊어. 그래, 다음에 또 통화하자. 서작가는 그가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백신 패스라는 거대한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작가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정책에 분노했다. 자신은 코로나 시절 이전에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극도로 적었고 지금도 격리와 감금 생활이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데 원치도 않는 면역 바이러스를 자신의 몸에 2차례 이상 투여해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백신 예약을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쉽사리 예약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백신을 맞으면 다음날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다는 상상을 했고 내가 죽게 되면 나를 기다리는 몇 안 되는 독자들이 내 작품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망상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한동안 자신에게 펼쳐질 불행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옆집에서 흘러들어오는 고등어 굽는 냄새를 맡고 나서야 거대한 암흑의 던전에서 로그아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엄마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나서 늘 하듯이 커피포트에 물을 데웠다.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끓어오르는 기포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커피포트의 물처럼 뜨거운 온도로 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커피를 타서 소파에 앉았다. 그는 평소에 TV를 보진 않지만 그날은 집안에 아무도 없어서
집안이 너무 황량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리모컨을 찾았지만 리모컨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한동안 거실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TV 옆에 있는 기가진이 셋톱박스를 발견했다. 그는 이 기종이 최신 버전의 셋톱박스라서 인공지능 능력이 전 버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다는 것을 설치 기사님께 들은 것을 기억했다. 진이야, 네, 말씀하세요. 소개팅 좀 시켜줘. 글쎄요, 조금 기다리시면 마음에 맞는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잘 안 나타나니까 그러지 마. 소개팅 어플 좀 연결해봐. 연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가진이는 소개팅 어플을 연결해서 화면에 송출시켰다. 그는 TV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끼며 소개팅 어플을 확인했다. 그는 소개팅 어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사항과 취향 분석을 적기 위해서 리모컨을 찾았다. 리모컨은 소파에 갈라진 틈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리모컨을 잡고서 소개팅 어플이 요구하는 인적 사항과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적었다. 그는 평소에도 글을 많이 쓰긴 했지만 자신의 정보를 꾸미는 이 순간처럼 창의력을 발휘해 글을 쓴 적이 없었다. 그는 정보를 다 적고 내 주변에 존재하는 이성들의 프로필을 확인하려는 순간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분노를 느꼈다. 기가진이 이 새끼야, 지금 이런 건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너무 슬퍼요. 그는 결제창의 금액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며 이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30분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 금액은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신다면 충분히 지불해야 하는 만큼의 금액이었지만 누군가를 만나기도 전에 프로필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그런 금액을 지불하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금액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어차피 내 친구들과 지인들은 나에게 이성을 소개해 주지도 않는데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다면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내가 기쁨과 기대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서 작가는 금액을 결제하고 기대감에 둘러싸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버튼을 눌렀다. 그는 생각보다 자신의 동네에 연애를 갈구하는 젊은 이성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에 입이 벌어졌다. 그는 냉동실 구석에 숨겨져 있던 메로나와 붕어 사망코를 발견한 것과 같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프로필을 확인했다. 누구 하나 못난 얼굴이 없고 하나같이 눈이 크고 턱선이 갸름했다. 서 작가는 이성에게 어필을 하기 위한 프로필 사진이니까 자신이 찍었던 사진 중에 가장 예쁘고 잘 나온 사진으로 올렸을 거라 생각을 했다. 그런데 둘러보다 보니 지도에 표기된 이성의 위치가 그가 알고 있는 이웃분의 집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그 집의 딸은 그가 20대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비만 수치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 그런데 프로필상에서는 실물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얼굴의 사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자세히 훑어보니 사진이 상당히 많이 조작되었으며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볼살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얼굴 주변에 난 여드름도 말끔히 정리되었고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눈의 크기가 2배는 확장되었으며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눈화장을 정갈하게 하고 있어서 프로필만 보고 순순히 믿고 만나게 된다면 엄청난 사기를 당했다는 현타가 올 것이 자명해 보였다. 그는 이후로 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이성의 외모에 대한 기대 수치를 기존에 기대했던 것의 절반의 절반 정도 가량 낮춰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알거나 자신의 가족과 연관이 되어 있을 법한 곳의 이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진으로 보기에 가장 조작 확률이 적을 법한 이성을 추려서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 작가는 만나고 싶은 이성을 정한 뒤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섞어서 가볍게 말을 건네는 것조차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마음의 결심을 한 서 작가는 자신이 호감을 느낀 이성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런 방식은 그가 20대 때에 친구들과 종종 하던 버디버디와 세이클럽과 유사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나이를 먹었음에도 과거의 철없을 시절에 시도했던 방식으로 이성을 만나려고 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혹여나 답장이 와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들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어플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서 작가는 이성의 답장에 급격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의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문체는 그가 가장 혐오하는 단답형이 아니라 조금은 장황한 글을 쓰는 장문의 답장이었다. 또한 그녀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 또한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의 문장을 수차례 읽고 또 읽고 나서 정성스레 답장을 했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어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와 연락을 한 지 사흘이 지날 무렵 모바일상으로만 대화할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 작가는 만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괜찮은 장소를 잡으려는 시점에야 자신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스토리를 마무리 짓기에는 이번 회차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글을 쓰다 보니까 은근히 쓰는 재미가 있어서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제가 이야기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 소재나 주제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글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소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